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 이름 막 바꾸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튀르키예가 아니라 터키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터키는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TFX의 택싱, 즉 지상 서행 운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 어거지 사기판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사기인데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밀덕 유튜버 중에 까치 살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 혼자서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까칠 살모. 네, 말씀이 좀 많이 까칠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엊그저께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판이야. 이거 터키 정상국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순전히 밀덕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이거 한번 짚어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과 조금 결이 다르게 이게 이제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터키가 왜 이런 사기극 무리수를 두게 됐는지, 또 어떤 군사지정학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망상이 문재인 또 종중들의 꿈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그런 것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이죠. TFX가 이 택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행기가 크죠. 얼핏 봐서도 살살 잘 굴러다녔습니다. 이때 이제 G24의 F110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으로 사용할 엔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터키 발표도 좀 야리꾸리한데 작년 6월쯤에 터키가 GE가 뭐 쓰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E가 이 TFX 프로토의 F110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공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F110 엔진을 어디서 구했을 거냐? 그게 또 참 눈물 나는 스토리죠. 터키는 F-16을 27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110 엔진이 사용되는데 워낙 보유 대수가 많아서 F-110 엔진의 조립 생산 국가입니다. 터키가. 터키는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 다음으로 F-16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일 겁니다. 구형 모델입니다. 무려 270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장에서 이 이제 F-110 엔진의 조립 생산을 하니까 이 공장에서 지 마음대로 들고 나와서 TFX에 끼워 넣어갖고 택싱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터키와 미국 사이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G나 이런 데서 그러한 엔진 사용을 허락했을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미국의 오케이 없이 전용하는 것은 이게 막가파 행태거든요. 터키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아주 극심한 그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일단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뭐 좀 황당한 사람이죠. 인플레가 뭐 70% 80% 오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막 풀어서요. 돈을 왜 풀었냐? 돈을 풀어야 이자율이 내려가서 서민이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아무 데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는 에르도안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런 짓을 했어요.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이고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뭐 이슬람 내세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란과도 미로를 했고요. 2022년 2월 달에는 TFX를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을 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전쟁 이후에 내내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기를 쓰고 반대를 했죠. 최근에 핀란드에 대해서만 오케이를 했습니다. 스웨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중이고요. 이 얼마나 미국 속을 썩이는지 미 상원 의원의 3분의 1, 거의 30명이 터키의 첨단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동서명으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터키가 나토에 협조하지 않으면 첨단 무기 판매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에르도안이 이제 미국과 이렇게 틀어져 가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 2017년에 러시아의 S-400 방공 미사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터키가 원래 F-35 공동개발국이었는데요. F-35 공동개발국 지위를 2019년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박탈당해서 그 터키에 F-35가 못 들어갑니다. 미국이 안 팝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요새는 또 한 발 빼요. 그래서 터키의 그 방산업체의 그 회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S-400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게 왜 F-35랑 S-400이 왜 안 맞냐면은요. S-400은 이게 이제 방공망이잖아요. 방공망이니까 F-35의 비행 특성이 고스란히 다 잡힙니다. 이쪽 방공망 쪽에서. 그러면 이게 러시아제니까 러시아가 F-35의 비행 특성을 낱낱이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터키가 미국한테 그러니까 200억 달러죠. 20 빌리언.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우리로 치면 약 7, 8조에 해당하는 그 F-16 최신형 바이퍼 블록 70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일단 너희 나토부터 협력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토를 협력하더라도 미국이 일단 주문 받아놓고 굉장히 천천히 줄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동줄이 탔습니다. 이 터키는 이제 그리스랑 앙숙인데요. 이 그리스 뭐 그렇게 참 엉터리 같은 나라죠. 그 막 퍼주고 공무원 숫자 엄청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조차도 지금 군사력이 터키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이 아주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공군은 지금 라파를 24대를 구축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F-16 최신형 바이퍼 블록 70 이거를 83대를 구축 중입니다. 차례로 지금 전달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F-35를 20대 구매키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저렇게 공군력을 강화하면 터키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태가 되죠. 네, 아주 답이 없습니다. 터키가 아마 미국과 이렇게 자꾸 틀어지려고 했던 이유가 터키가 그 리비아를 욕심을 내죠. 네, 리비아를 욕심을 냅니다. 리비아가 이제 가다피가 날아간 다음에 그 리비아 내에 그러니까 친터키파가 몰려서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은 리비아의 집권 세력이 친 에집트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그 K9 자주포를 그렇게 많이 팔았을 때 그 해안 방어용이었잖아요. 그게 터키를 겨냥한 겁니다. 사실은. 터키가 배몰고 들어와서 상륙할까 봐 이집트가 K9을 해안에 쫙 방어용으로 깔겠다. 그렇게 해서 팔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시리아 저거 생겼을 때 터키가 그 쿠르드인 또 아르메니아인은 터키가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약 한 뭐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를 이제 그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때니까 무서울 때죠. 예, 아르메니아인을 그렇게 하고 그거 비슷한 짓을 요번에 또 이제 쿠르드에 대해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터키가 아주 그 골아픈 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터키가 이렇게 골아프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면 그런데도 연결되는 거야? 네,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골이 아프니까 미국이 터키 쪽을 좀 발길을 잡고 그리스 쪽 공군을 이 F-16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이걸로 밀어주고 또 F-35도 준다 이렇게 되니까 터키가 이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러시아 S-400 방공망 들여오고 우리 그러면 러시아랑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치다가 지금은 S-400은 S-400대로 쓸모없게 됐고 미국으로부터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못 받고 국민들은 민족주의 선동해가지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이게 이제 에르도안이 한 짓이죠. 그리고 경제는 개판 정책 펴갖고 아주 부패하고 개판 정책 펴갖고 터키를 경제를 박살을 냈고요. 그 조지 프리드만이 이렇게 앞으로 잘 될 나라로 찍었을 때 터키를 찍었는데 조지 프리드만이 대충 맞거든요.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터키를 찍은 것은 아마 이제 오류가 날 것 같습니다. 터키 이렇게 이제 정치를 스스로 망쳐놔가지고 저거 아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타격이 커요.
일단 제가 사기극이라고 한 게 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TFX의 숫자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길이가요. 비행기 길이가 TFX가 21m나 됩니다. 이거는 F-15가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F-15보다도 약 1.5m 길고요. KF-21 대비하면 4m 정도 깁니다. 길이가. 폭도 마찬가지죠. 예, TFX는 폭이 14m고 이거는 F-15보다 폭이 한 1m 길고요. 그리고 KF-21보다는 폭이 한 3m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개 면적도 커요. 예, 645 스퀘어 피트가 나오는데 F-15E는 606이고 KF-21은 5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F-15E보다도 큰 비행기예요, 이 TFX가. 그래서 이 TFX가 지금 최소한 성능이 나오려면 F-110 엔진을 채워야 돼요. F-110이 F-110 129, F-110 132 모델에 따라 뒤에 붙는 숫자가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F-15에 채워지는 엔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진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그 엔진이 그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엔진 얘기는 좀 빼놓고 공허 중량이 TFX가 아직 안 밝혀져 있는데 F-15E가 공허 중량이 31,000파운드가 넘습니다. 우리는 26,000파운드죠. KF-21은 한 5,000파운드 우리가 작아요. 그러면 F-15E보다 공허 중량 아무것도 뭐 기름도 안 넣고 무기도 안 채웠을 때 사람도 안 타고 그거보다 좀 커야 되니까 제가 이제 33,000파운드쯤을 잡아둔 거예요.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은 또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 6만 파운드예요. 터키가 밝힌 TFX의 최대 이륙 중량이. 근데 F-15E가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8만 1,000파운드입니다. 그리고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5만 한 6천 파운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최대 이륙 중량과 공허 중량 사이가 이게 무기로 채워지든가 뭐 이제 뭐 연료로 채워지든가 이런 건데요. TFX가 그럼 중량 마진이 얼마가 나오냐? 27,000파운드밖에 안 나와요. F-15E는 중량 마진이 49,366파운드 나오고 KF-21은 중량 마진이 거의 3만 파운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F-15E가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외부 탱크, 연료 탱크 뭐 잔뜩 붙이면 연료로 35,000파운드를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TFX는 F-15E가 연료 들고 나가는 것만도 못 들고 나간다는 소리예요. 27,000. 아니 저렇게 비행기 크게 만들어 놓고 엔진 큰 거 붙이는데 저렇게 되면 그러면 연료도 KF-21보다 많이 먹거든요. KF-21이 연료가 12,000파운드를 싣잖아요. 그럼 걔는 한 18,000, 2만 파운드 실어야 되거든. TFX는. 그러면 뭐 꼴랑 나머지는 뭐야? 7,000파운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 중량 마진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비행기야. 아니 비행기 실컷 크게 만들고 엔진 엄청나게 좋은 거 채워놨는데 결국은 무기는 뭐 헬기 하나만도 못한 정도밖에 무장을 못한다 이렇게 나요. 저게 저 27,000파운드 안에 중량 마진 27,000파운드 안에서 연료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비행기라니까요. 이거 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고로 이게 이제 그 F-15와 엔진이 같고 또 F-15보다 익면, 그러니까 날개 면적이 넓잖아요. F-15랑 엔진이 같을 거를 원래 목표로 했죠. 그러니까 F-110 엔진을 쓰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최대 이륙 중량이 저게 F-15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한 85,000파운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6만 파운드밖에 안 나오잖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특히 F-110 엔진은요. F-15에서 쓰는 F-110 엔진은 굉장히 특이한 엔진이고 우리도 나중에 그 엔진이나 그 계보에서 나온 엔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KF-21 다음에 좀 더 큰 비행기를 만든다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 F-110 엔진이 좀 철학이 다른 엔진이에요. 이 바이패스 비율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바이패스가 0.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엔진의 코어 쪽으로 그러니까 중심부로 흘러가는 만약에 공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엔진의 그 코어 옆에 주변부로 흘러가는 공기 그걸 바이패스라고 그러죠. 그게 한 30쯤 돼요. 우리가 쓰는 F414 엔진이. 그리고 보통 전투기들이 그렇습니다. 바이패스 비율이
30%, 그러니까 0.3 이짝 저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F110 엔진은 F15에서 사용하는 F110 엔진은 바이패스 비율이 무려 76%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엔진 코압으로 통과하는 공기를 100이라 그러면 엔진 주변부를 통과하는 공기가 76쯤 됩니다. 일반 전투기보다 2배 이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료를 많이 싣고 장거리 비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여객기들이 바이패스 비율이 9배, 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물론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당연히 못 미치죠. 전투기인데 전투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비행기가 아닌데. 근데 그래도 바이패스 비율이 7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바이패스 비율이 한 2배 이상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엔진이 이게 옛날부터 검증되고 오래된 엔진이긴 해도 이게 특이한 엔진이에요. F110이. 그래서 그 F15E가 보면은 장거리를 날잖아요. 4,000km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랑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게 TFX가 좀 그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 비행기 몸체 정도를 생각하면 아니 F15보다도 큰데 그러면 힘 좋은 F15에서 쓰는 엔진 F110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도 F110 택싱할 때 그거 꼽고 나온 건데 그거를 쓴다라고 하면 날개 면적 크고 비행기가 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F110보다 아니 F15보다 커야죠. 그러면 이게 최대 이륙 중량이 85,000파운드 뭐 9만 파운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최대 이륙 중량이 꼴랑 6만 파운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너 기름은 어디다 싣고 그 중량 마진이 한 27,000파운드밖에 안 돼서 기름도 충분히 못 싣고 무기도 충분히 못 싣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비행기 크게 만들었냐 이렇게 되죠. KF-21 보세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엔진 두 발 채워갖고 중량 마진이 거의 3만 파운드 나오잖아요. 참고로 F-15E가 그 내부 연료 그 다음에 이렇게 등에다가 혹같이 다는 거 있죠. 컨포말 탱크. 그 다음에 배 아래다가 이렇게 그 길쭉한 이렇게 길쭉한 거에 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디스포저블 탱크라 그러죠. 왜냐면 급하면 그거 버려버리니까. 예, 그 탱크 그렇게 해서 얘가 35,000파운드를 연료를 가지고 날거든요. 그러니까 35,000파운드 갖고 날아도 중량 마진이 한 14,000파운드 남으니까 뭐 무기 한 6톤 정도는 또 들고 날 수 있다 이거죠. 그 F-15E가 이게 완전히 그 짐승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TFX는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의 그 크기나 이런 거 보면 스텔스 형상을 좀 만든 F-15E예요. 참고로 우리 KF-21은 스텔스 형상으로 만든 FA-18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엔진도 똑같고 FA-18이랑 두 발, F414 엔진. 우리가 길이 같은 게 조금 짧죠. FA-18보다. 비행기 길이가 좀 짧고 날개 면적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조금 작을 겁니다. 날개 면적이. 그러니까 이 KF-21이 재밌는 비행기인 게 모양이나 형상은 F-35나 F-22를 따라갔고요. 비행기의 전체적인 크기나 뭐 이런 거는 엔진이나 이거는 FA-18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교배를 시키니까 이게 F-16은 그냥 씹어먹는 비행기고요. 그냥 그거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예요. F-16보다는. 그런데 이제 F-15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특성은 안 나오는 비행기고 우리 KF-21이 그런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 아주 재밌는 비행기인데 이 TFX는 포지셔닝이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 중량 마진이 꼴랑 27,000파운드밖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여기에 그렇게 비행기 크게 만들고 엔진을 그렇게 엔진이 크면 아무래도 연료도 많이 먹죠. 예, 그렇게 센 엔진을 다룬 거야?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붙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다 보면. 이건 좀 사기판이에요. 예, 지금 앞뒤가 없어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꼭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 올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GE나 미국 정부의 오케이도 안 받고 그리고 우리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KF-21 택싱하기 전에 KF-21 저기 사천공항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슬금슬금 왔다 갔다 했던 그 포인트는 우리는 딱 언제냐면 비행기 모든 게 다 정해진 다음에 초도 비행하기 직전에 마당에서 슬금슬금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우리는 택싱을. 근데 얘들은 지금 무슨 엔진 쓸지도 안 정해져 있어요. 있는 아무 엔진 갖다가 꼽아 놓고 슬금슬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무도한 거의 사기극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점에서 문재인 종중 세력과 굉장히 행태가 유사해요. 일단 이 터키가요, 한국만큼이나 혹은 한국보다 더 지정학적으로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처럼 위협을 안 당하는데 길목은 기막히게 차지하고 있는 데죠.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일단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이 터키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도 터키 땅이죠. 그러니까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터키가 문 닫아 걸면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지중해로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땅으로 보면 유럽, 중앙아시아, 이란, 아랍이 만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서는 시리아, 이라크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제 아랍이 아니죠. 중동이지만. 그 다음에 이란을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소스 산맥의 위아래로 있는 남쪽으로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다네스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가지고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마주한 걸로만 봐도 유럽하고 아랍하고 이란하고 중앙아시아도 연결이 있잖아요. 물론 중앙아시아랑 다이렉트 연결은 없지만 저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흑해 여기가 중앙아시아가 유럽으로 연결되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터키에는 송유관이나 가스관도 많이 지나가요.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이쪽으로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란이 앞으로 정상화돼서 뭐 가스관이나 송유관으로 통해서 유럽 시장에 가스나 원유를 판다 그러면 이란은 당연히 터키를 통해서 파는 게 제일 낫죠.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바로 터키의 그러니까 북동부를 잠깐만 가로지르면 흑해잖아요. 그다음 아니면 그냥 터키를 쭉 횡으로 가로질러서 저걸 서던 코리도라 그러죠. 터키를 횡으로 쫙 가로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발칸반도 남쪽 그리스 뭐 이런 데 지나서 무슨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데 지나 가지고 아드리아만 지나서 뭐 이렇게 해서 위로 타고 올라오죠.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서던 코리도라 그러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요충지예요. 길목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길목 장사. 우리는 길목에 우린 길목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괴물방 한가운데 들어 있어 갖고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만 터키는 딱 정말 뭐라고 말할까? 명동 번화가의 사거리 모퉁이 다 잡고 있는 그런 데라고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특별 대우를 받아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르도안이 불장난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나라가 막조가 들린 건데 이 문재인의 이 한반도 운전자론 그다음에 그런 거랑 같은 관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 미국, 일본 이 사이에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몸값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얘기한 한반도 운전자론이잖아요. 뭐 그런 황당한 생각. 이 생각의 이제 원조는 누구냐면 리형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에르도안이 훨씬 더 근데 현실주의적이죠. 우리는 길목인데 그냥 길목이 아니라 화약고 위에 얹혀져 있는 길목이고요. 저기는 화약고 없이 길목만 잡고 있으니까 장난질을 할 수가 있죠. 그 장난질 하다 나라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데서 화약고 위에 얹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장난질 하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자동 폭발하죠. 폭발. 예. 완전히. 네. 그럼 에르도안이 지금 이렇게 TFX 같은 거 가지고 막 저런 그 사기질을 치고 초조한 건데, 초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경제 작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진 때문에 아주 뭐 무능한 게 다 드러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초조합니다. 지금 요충지로서의 몸값이 폭락 중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전에는 이 냉전 때는 지금 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는 이제 소련 일부고 소련, 그 다음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저기가 다 공산권이에요. 그 공산권이 지중해로 나오는 길목을 터키가 갖고 있었거든. 그때 몸값 좋았죠. 제일 좋죠. 그런데 몸값이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다가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왜냐? 지금은 군사 지정학적 최일선이 터키가 아니에요. 젯벨트예요.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걸 최전선이라 그러면 1.1전선이 어디냐면 발틱 3국 핀란드예요. 1.2전선이 어디냐면은 노르웨이예요. 그럼 요 정도까지가 이제 러시아랑 다 국경을 마주하는 데고, 국경은 마주하지 않지만 굉장히 직결돼 있는 데가 어디냐? 체코, 슬로바키아. 그렇게 되는 거죠. 루마니아. 국경은 마주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어를 같이 사용하는 자기의 조그만 동생 나라 몰도바의 일부의 트랜스니스트리아에 그 러시아군이 진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국경 거의 마주한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넘어졌으면 트랜스니스트리아 내세워가지고 러시아가 몰도바 먹고 루마니아랑 딱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폭약을 옆에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가 이제 일선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일선 국가 어디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거기 일선 국가 됐죠. 이런 데가 정리돼 버리면 터키랑 상관없이 저 오탄 나라, 그 중에서 이제 석유가 나는 3탄,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3탄은 물론이려니와 석유 안 나는 나머지 2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까지 쫙 붙는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지정학적인 최전선이 되니까 터키는 몸값이 없어진 거지. 그냥 변두리지. 저 지정학 게임에서는.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제 초조한 거예요. 이제 지정학적 최일선 같은 요 길목 차지하고서 이제 그 길목에서 뽀찌 뜯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게 몸값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 이게 이제 에르도안은 차라리 좀 난데, 그 문재인 좌빨은 터키 같이 저렇게 평화스러운 길목도 아닌데 저런 터키 같은 평화스러운 길목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한 자지. 그러니까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우리는 가치 지향성을 엄청 따져야 되는데 그 가치 지향성은 전부 뭉개버리는 그런 망국 레시피를 국민들한테 세뇌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자체는 대양에 접하지를 않죠. 그런데 중국의 대양 진출의 관문이에요. 그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과제는 땅이고 중국의 과제는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은 대양 진출이 뚫려야 이제 그 말하자면 미국이랑 한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군이 쫓겨났다.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종중화됐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그 상태가 돼야 중국은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이 지정학 평론가들, 그 다음에 군사평론가들 쓴 것 중에 대만 침공만 가지고 막 뭐 시나리오가 어떻고 저쩌고 한 거 보면은 저는 픽픽 웃어요. 그게 뭐 CSI에서 나온 거든 어디서 나온 거든. 여기 이 지역 성격 모른다. 아니, 평택에 캠프 험프리가 들어있고,
오산과 군산 등 기타 등등의 미군 기지, 공군 기지가 들어와 있고 일본의 미국 공군, 해병, 해군 기지가 다 깔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대만을 중국이 직접 도모해? 불가?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만을 도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로 대만에 대해서 대만 우리 거야라고 침발라두는 거지,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만은 도모를 못합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제가 한 400~500km를 두고 중국의 심장부가 한반도랑 딱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치명적인 그런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깨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종중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종중이 하려던 게 그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종전선언 프로젝트, 종전협정 캠페인이죠. 이게 한미동맹을 정조준하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사가 해체돼야지. 유엔사가 해체됐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부 세력이 개입을 못하죠. 북한은 중국의 직영 식민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미동맹을 박살낼 정도가 되면 이제 종중천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은 중국의 반식민지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종중천하가 됐으니까 이제 야 우리 평화인데 여기에 왜 미국 왜 있냐. 그래서 미군을 철거하죠. 저 좌빨 애들은 미군 철수라고 안 쓰잖아요. 미군 철거라고 쓰죠. 판잣집 철거하듯이. 그래서 아마 북한이 특히 이 그 문재인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졌을 거예요. 폼페오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 우린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그게 반농 반진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종전선언이 됐다는 얘기고, 종전선언이 됐다는 얘기는 유엔군이나 이런 게 다 해체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북한에서 사람 잡아 죽이는 무슨 사단이 벌어져도 중국군이 밀고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군이 있어야 남한과 또 주한미군과 대척점을 하는, 대결을 하는 김일성 영생교 집단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 이 소리죠. 복잡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터키와 같이 지정학적인 그런 요충지라는 공통점, 아주 표면적인 공통점 하나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가 이 거간꾼 놀이하면서 뽀찌 뜯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집단, 종중 집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